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노동법 2도 1과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8회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1과 달리 노동법 2 같은 경우는 좀 이론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시험에서는 노동법 1보다는 노동법 2가 좀 더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2차 시험에서는, 주관식 시험에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법 1보다는 2가 좀 공부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과 달리 이는 전체 내용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이해하면 오히려 이제 노동법 2는 상당히 쉽고, 그렇지 않으면 더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공부하는, 몇 년 동안 공부한 수험생들도 노동법 2를 처음부터 체계를 좀 잘못 잡아두면은 공부를 해가면 해갈수록 더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는 노동법 2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만은 2차 때 대비해 가지고 1차 때 나오지 않는 이론적인 부분, 학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야 됩니다. 그 제일 먼저 노동법의 기본관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노동법 위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노동법 1 과목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노동법 위에서 많이 나오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노동법의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법의 법원, ILO 이런 것이 1문제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주로 노동법 2에서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책의 분량상 노동법 1이 사실 이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쪽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센스 책 같은 경우는 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 넣어둔 것이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이것이 1에서도 나올 수 있고 2에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자, 노동법은 우리 어제 근로기준법에서 바로 넘어가면서 제가 노동법의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했죠.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우리 노동법은 우리 근로자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하죠. 노동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법 이념이라죠. 법 이념. 추구하는 바가 뭐냐.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적인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실현이죠. 올바른 걸 추구하는 거죠.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노동법의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이면에는 제가 파고 들어가면 자본주의 발전을 했지만 그건 궁극적인 목표이고, 일단 우리 노동법을 만들 때는 근로자 보호를 통해서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럼 노동법은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노동은 돈 안 받고 하는 노동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돈 받고 하는 임노동 있고, 임노동이 법이 규제가 있는데 우리 노동법은 임노동 가운데서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임노동을 규제한 데죠. 바로 사용 종속 관계는, 즉 노동 관계를 구의를 하는데 일해주고 돈 받는 그 관계를 법이 적용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 즉 자본제 사이에서의 종속 노동 관계에 관한 법이다. 즉 이런 불평등한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노동법이다. 물건을 사업하는 데는 노동법이 적용될 일도 없다. 그리고 대등한 관계에서의 노동 관계에서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노무 제공해주고 돈 받는 관계도 적용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불평등한 관계. 그걸 다시 이제 이 종속 노동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풀어본다면은, 바로 이렇게 종속적인 노동 관계가 아닌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회사의 CEO라든가 임원, 개인 병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제외된다는 겁니다. 종속 노동 관계는 제가 어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바로 지휘 명령을 하고 지휘 명령을 받는 관계,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말들, 이런 말들을 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라고 적어둔 말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옳으냐 그러냐 체크해야 될 것은 법 조문이라든가 그런 것들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때는 이 종속 노동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종속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종속된 것이냐? 사실 한때 우리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미국이 꼭두가시다. 그 말도 많이 하죠. 그래서 꼭두가시까지는 뭐 우리 아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죠. 그걸 심하게 본다면 종속되었다. 아니 식민지는 아니지만 종속됐다 이렇게 한답니다. 뭐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종속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뽑을 적에 미국 국민들의 세대로 미국 대통령 세대로 뽑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뭐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한 것도 미국 영향받는 것도 아니죠. 다만 군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베트남에 파견하고 싶지는 않아도 주한 미군 때문에 파견해야 되는 이런 관계, 국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받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종속됐다, 종속국가다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하려면은 종속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국방을 어느 정도 의지하는 것을 종속국가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거 뭘 가지고 우리가 노비는 주인한테 종속됐다 이거는 쉽게 이해되는데 노비의 생사 이탈권에서 일하고 쉬는 것까지 그런 문제까지도 주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죠. 근데 우리가 뭐 일반 근로자들이 내가 종업원인 내가 우리 사장한테 종속되어 있다. 이것도 지금 왜 종속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일을 하면서 얼핏 배웠던 바로는 사용 종속의 기본적인 내용이 뭐랬습니까? 지휘명령을 하고 지휘명령을 받는 걸 했죠. 바로 그 내용인데 이걸 다르게 본다면은 사실 왜 지휘명령을 받느냐? 왜 사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느냐? 왜입니까? 돈을 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경제적 종속입니다. 돈 주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조직적 종속은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내 멋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영업자들은 자기 멋대로 일하지만 회사에 들어갈 때는 내 직위가 있죠. 나는 말단지 그래서 대리의 지위를 받고 대리는 과장의 지위를 받고 과장은 부장, 부장은 사장님 지위를 받는다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조직에서는 서로 지키고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내가 매여 있다 이겁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 때문에 희생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침해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조직적 종속설입니다. 그리고 인격적 종속설은 우리가 군대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지휘명령 받지만은 사실 뭐 소대장으로 간 사람이나 내가 늦게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간 사람이나 나이 비슷하죠. 그리고 뭐 ROTC라든가 육사가 돼가지고 내보다 다 똑똑한 건 아니죠. 근데 군대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이라서 딱 지휘명령을 하고 나는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그리고 정신교육, 뭐 훈육교육 할 때도 소대장은 훈육관에 대해서 막 교육하죠. 나는 교육받다 보면은 뭔가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고 교육받는 나는 아는 사람이고 뭔가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하고 지휘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처럼 대본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 내보다 수학 하나 더 잘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이면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인격적으로 완성되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뭐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선생님이 밝히면은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무조건 옳다고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청소년 때는 그 일방적인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겁니다. 바로 이제 근로자들도 회사에서 조직이든 돈 때문이든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는 뭔가 인격적으로도 속박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직적 종설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적 종설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의무랬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의무적으로 종설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지휘명령을 하는 사용자는 지휘명령을 하고 그런 지휘명령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근로계약에서 우리 근로계약 형식은 노무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이런 관계지만 정확하게는 나는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사용자는 내가 시킨 대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하루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죠. 바로 지휘명령을 하는 것이죠. 바로 지휘명령권,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권리, 지휘명령을 받는 의무. 그것 때문에 내가 따라하는 것이지 내가 사장이 내보다 잘났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다 겁니다. 계약에서 내가 지휘명령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바로 그렇게 보는 것이 법률적 종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지휘명령을 할 적에 이 관계는 우리 학설로 본다면 법률적 종설이 제일
가깝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종속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지, 한 측면만 강조한 것이지, 사실 내가 사장시키도록 하는 이유는 돈 때문도 있고 조직치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근로계약도 있고 또 돈 때문도 있고 또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뭐 부장이라는 사람이 내보다 오래 이 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보다 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런 것이 복합적이다 이겁니다. 그 타인 결정설, 이 앞에 그들은 주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건데, 타인 결정설은 바로 남이 일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종속이다 하는 겁니다. 타인 결정설. 이거는 앞에 것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남이 시킨 대로 한다 했고, 이거는 그냥 남이 시키는 그 자체가 종속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원인과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급적 종속설, 옛날 우리 주인과 노비는 계급 때문에 종속되어 있죠.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계급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장과 종업원, 그죠? 가진 자와 없는 자는 계급이 나눠지죠. 아무래도 사회에 나가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있는 사람들은 좀 어깨에 힘주고 살고, 없는 사람들은 뭔가 부자들한테 내가 sống 돈 받는 것도 아닌데도 늘 살죠. 특히 동네에서는 뭐 나는 성격이 칼칼하기 때문에 뭐 옆집이 부자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는 누가 사장이든 말든 관계없다 이렇게 하기는 더 힘들죠. 바로 그런, 그래서 어차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나눠져 있다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자본가 계급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은 옛날에 뭐 중요한 학설인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 다 종속의 내용들을 하나씩 다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제 그때 그냥 시간 부족해가지고 간단히 넘어갔지만, 우리 판례도 종속 노동이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한 8, 9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죠.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학설들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이런 설이 있었다 그렇게 하면 넘어가면 되고, 이 문제가 뭐 국가고시에 뭐 시험에 나온 적은 한 30년 전에 한번 나왔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로 이렇게 종속이 인정되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노동법인데, 바로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활확보, 생존권 확보, 인간다운 생활보장 다 같은 말이죠.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914년 미국의 클레이턴 법에서 최초로 노동의 상품성을 보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1914년 법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에 필라델피아서는 1944년 ILO 총회에서 몇 회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충 제가 ILO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획기적으로 ILO가 한번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다시 필라델피아서는 ILO 총회를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했습니다. 거기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역설적이게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현대 복지국가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바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은 뭡니까? 아니어야 한다 하는 당위성의 말이고, 현실은 우리 노동은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다. 당장 뭐 대출 초임이 얼마냐, 노동력을 가격을 붙인 거죠. 그렇지만 이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믿게 나더라도 이걸 상품 가격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 이런 선언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온 거는 요밖에 없지만 한 단계 더 나가 보면은 요 말이 요 앞에 법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은 요 파트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건 몰라도 우리 1차 학기하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법이다. 자, 우리 공산주의 국가, 우리 중국에도 노동법이 있냐라고 할 때, 뭐 중국에도 노동급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휴가 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는 이걸
우리나라 자본주의 학자들은 노동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법제고 노동에 관한 법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이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개념이 없죠. 사유재산제도, 즉 정확하게는 생산시설에 대한 사유재산제도가 원칙으로 인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 같은 데서는 어떻게 생산시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본의 몫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 공산주의에서는 뭐 중국에서는 자본주의 이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는 뭐 자본주의 수정법으로서의 노동법이 아니죠. 그건 자기 나라의 법 자체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동법은 바로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약간 수정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진전하는 법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법은 공산주의 국가처럼 아예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전제로 해서 자본주의의 모순점을 수정 보완하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이다, 요것만 틀린 지문이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부정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은 요 앞부분에서 놀 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요 대충 노동법 1을 다 공부하고 2를 다 공부하게 되면 따로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안 배운다 하더라도 배운 내용만 가지고 노동법이 뭔지 알 수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다음 주 노동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런 것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끔 한 3, 4년에 한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는 거의 뭐 다 맞추는 문제이다. 물론 100%다 맞는단 말이 아니고 기본적인 공부하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따로 안갈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노동법의 특성 부분에서 이런 기본 용어만 약간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은 뭐 다 알 수 있는데, 이 노동법의 특성, 즉 노동법의 목적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뭐 시민법 원리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하는 법이 아니고 둘 다 수정 보완하는 법이다. 일단 경제 원리에서 자유 경쟁을 약간 제한하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노동자법이 적용되는 거니까는 시민법 원리를 약간 수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 원리를 부정한다,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부정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건 틀린 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법, 바람직한 노사관계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목적으로 한다. 그다음에 노사관계의 기능적 유기적 결합, 노사관계 좀 더 서로가 협력적으로 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은 노사 대등을 확보한 후에 노사 자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노사 자치는 뭡니까? 사적 자치,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가 사적 자치입니다. 개인과 개인은 자유롭게 의사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용자와 근로자도 자유롭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니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예 공산주의처럼 자본가를 없애면 되는데, 그건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한다? 자본주의의 계약 자유, 사적 자치를 존중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힘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해주자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힘을 기르게 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 또는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을 100%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어느 정도 규제해 가지고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대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법의 기본 사상, 우리가 사회법, 노동법이 다른 시민법과 어떻게 다르냐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노동법의 특성이 아닌 것은, 노동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할 적에 주로 시민법적인 특성, 그런 성질들이 틀린 지문을 놓게 되겠죠. 그렇게 대비시켜서 알면 되는데, 바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면 좀 틀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거의 뭐 10년에 한번 놓을까 말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 안 되면 넘어가도 됩니다. 이 말이 암기 안 되면. 근데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도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읽어보면서 이 말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 평상시의 어휘력도 좀 늘게 됩니다. 자, 기납적 방법과 연적적 방법. 우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학 증명할 적에 연적적, 기납적 방법이 있죠. 연적 방법은 공식으로, 식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기납적 방법은 경험으로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증명하는 거.
과일이 무엇이냐 이러지. 과일이란 나무의 열매로서 단맛이 나는 것을 말한다. 또그 열매의 씨가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나무 씨가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연역식 방법이고, 아니면 과일이란 사과, 배 이렇게 종류를 나열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견합적 방법이죠. 바로 근데 노동법은 어떻게 견합적 방법을 택하고 시민법은 연역적 방법을 택한다 그죠. 그래서 바로 우리 행법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한 자는, 훔친 사람은 처벌한다를 적어요. 재물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재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책상이 재물이면 책상은 요거는 재물인 겁니다. 근데 우리 노동법에서는 뭐라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생이 근로자이냐 아닙니다. 이거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캐디가 근로자이냐,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이냐 이렇게 가르치게. 연역식 방법이 이야기되면은 캐디는 전부 다 근로자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니까 이랬는데, 근데 우리 실무에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캐디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부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노동자부상의 근로자이다 하는 이런 판례가 되죠. 이제 같은 캐디를 하더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근로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최근도 한 작년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이 뭐냐 이겁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걸 연역적 방법에 이야기되면 상여금은 전부 다 통상임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것은 전부 다 통상임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상여금은 이런 성질을 가지니까 전부 다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이 연역적 방법이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각 기업마다 지급하는 조건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여금 중에서 통상임금이 아닌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견합적 방법이랍니다. 노동법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개개의 사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법이다. 자, 그다음에 구체화된 인격자를 바라본다. 민법은 추상화된 인격자, 즉 사람은 이것은 모두 평등하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부모가 있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실제로 보니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같은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CEO는 또는 CEO가 아닌 일반 근로자는 그래서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인격자라고 한다. 이 말은 견합적 방법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연습 방법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하나로 한 개념을 보는 거고, 개별적으로 보는 거니까 기남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다음에 민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노법에서는 평등이 아니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사용자와 근로자는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평등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노동자한테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래서 노동법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 이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본다면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는 것,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여기 평균적 정의고, 배분적 정의는 부자한테는 세금을 많이,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이렇게. 민법은 부자든 가난하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똑같이 법을 적용하죠.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바로 근로기준 중에서 근로자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한다 이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우리 노동법도 개인과 개인의 관계지만 바로 민법은 순수 개인과 개인의 관계만을 규율하는 데 반해서 우리 노동법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견합적 방법, 구체적 인격자 균형, 이런 말 뜻을 알면 되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물론 생활 용어로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든가 술자리에서는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회법의 특색. 자, 공법 사법의 순위가 전도되어 있다. 즉 사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다 말해서 노동법은 국가는 가급적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법의 구별이 모호하다.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니고 아주 중간법적인 영역이죠. 그다음에 사건은 언제나 사회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가 자기가 뭐 고용할 근로자를 고용했다 하더라도 해고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법 특색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동법의 경향. 노동법 통일법적인 경향이 강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의 기본 논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국제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방향으로 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연차휴가 제도라든가 이거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거의 다 뭐 있는 그런 제도이죠. 발전적 진보적 경향. 사실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진보인지도 철학적인 문제입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우리 시대는 발전하고 가고 있다라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20세기에서는 어떤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면 거의 발전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화적인 기준에서 본다면은 꼭 그렇지만은 또 않을 수 있고, 특히 뭐 인간 존중 사상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지는 않죠. 다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발전한다 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발전적 진보적,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도 단축되고 휴가 시간도 늘어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발전적 진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통일법적 세계 수준에 맞춰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노동 관행 존중의 경향도 있다. 이런 사실 국가적인 특색보다는 공장마다의 특색, 지역마다의 특색 이런 것을 많이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각 사업장마다 근무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협력적 경향. 노사관계는 사실 자본주의 초기라든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적대 관계를 봤는데 쟤네는 뭐 노사협의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협력적인 경향도 최근에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에서는 진짜 별 볼 것도 없고 아까 했던 사회법의 기본 사상에서의 좀 생소한 용어, 이 용어의 의미만 잘 알고 요 용어에 따라서 아 여기 민법적인 요소구나, 여기 노동법적인 요소구나,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아는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도 아니고 시민법 원리를 부정하는 법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노동법의 체계. 자, 우리 노동법은 크게 노동법 1과 2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으로 구분된다고 했죠. 내가 그래서 둘 다 근로관계법, 둘 다 노사관계법, 둘 다 노동관계법 이래 되지만 정확하게는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용어가 정확할 겁니다. 아니면 둘 다 노동관계라든지 그 이유는 노동법 이 설명할 때 개념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개별법이냐 집단법이냐 이거는 쉽게 맞출 수 있다 했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해야 될 것이 우리 집단법은 다시 그 안에 협동적 노사관계법을 세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우리 노프투의 시범이 포함되는 법이죠. 노사협의회와 관계되는 이 법만 협동적 노사관계법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분류하냐 하면은 자, 노동법은 이 개별법과 집단법으로 구분했는데 이 개별법은 개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이고 이거는 노동조합법과 같은 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내용인데
앞에 노동조합법하고 다른 점은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보함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도록, 즉 사용자와 근로자는 적대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반해서 같은 집단법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균형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서로 적대 관계로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원리가 다르죠. 결법은 노동조합의 노동상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반해서 노사협의법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법 원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또 실제로 계열법은 우리 근로권의 바탕을 둔 헌법 32조를 근거로 하는 데 반해서 집단법은 헌법 33조인데 헌법 33조는 노동상권 보장에 대해서 놓아 있지 노사협의에 관해서는 헌법 33조가 없다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도 헌법적 근거도 다르고 법 원리도 다르더라 입니다. 그래서 집단법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집단법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중 집단적 근로관계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놓았는데 다 보니까는 근로자 참여법도 포함되어 있고 근로기준법도 있더라.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없고 노동조합법, 교원노동조합법, 공무노동조합법 이런 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균형에 관한 법률이 집단법이 아니고 협동적 노사관계법이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밑에 도표에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집단법은 그대로 두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고용보장법, 근로기준보장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만 생각만 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낼 만한데 학자들은 한번 놓았던 것만 내지 새로운 것들은 함부로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자들이 한 명이 책을 쓰면 그걸 다 보고 뺏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교과서는 이제 일본 책들을 보고 좀 조합해서 만든 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게 다 반 이상 뺏기다시피 하고 처음에는 그다음에 내용을 막 추가를 합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책이 잘못돼 버리면 다른 책도 잘못돼 버리고 한 책의 내용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농법 교과서는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쓴 노동법과 내가 쓴 노동법. 그럴 정도로 다 보고 뺏기고 그다가 물론 이제 지금은 차이 나는 것이 10년 지나가면서 다른 내용들이 막 추가시켜 나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잡다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는 책은 내용은 좀 다르게 보이는데 기본적인 내용 같고 잡다한 내용들은 또 기본적인 내용하고 안 맞고 그래 돼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개별법, 집단법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먼저 하다 보니까는 근로자는 실업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도 실업자가 제한된다 하는 것이 근 15년 전까지의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옛날에 실업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판례가 계속 나왔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노동조합 법만 왜 실업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착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는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노동조합 저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그걸 잘못 틀을 잡는 것을 깨기 위해서 모든 자본가를 제외한 사람들이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는데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법만 실업자를 포함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근로기준법만 실업자가 포함 안 되지 다른 법들은 실업자가 많이 포함된다 겁니다. 우리 개별법에 포함될 수 있는 고용보험법도 이도 뭐 사회보험법이기도 하지만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회보험법을 보고 빼고 그러면 지금
능력 개발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 이 보면 고용 촉진이니까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데에 대한 법이겠죠. 그런 법들 또 전부 다 뭡니까? 실업자가 다 포함되죠. 다만 이제 근로기준법처럼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 그리고 직업안전법도 실업자가 직장을 구할 때 직업 소개를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인 뒤끝해봤자 근로기준법, 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이라든가 최저임금법, 근로자체육보장법 이런 것만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거니까 실업자가 제외 되는 것이지 실업자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이라든가 직업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전부 다 노원부에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과서에서 본다면은 우리 노원부 1회에 해당되는 부분에 가보면은 근로기준법 위주로 되어 있고 기껏해봤자 최저임금법, 그다음에 그러니까 남녀고용 평등법 이런 옛날에 근로기준법에 있던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실업자도 포함되는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도 노동법 영역인데 이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아예 고용 이후의 근로자 보호법과 고용 단계에서 근로자 보호법, 고용보장법, 근로조건 보장법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고용보장법을 한 파트로 학문 영역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분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일반 대세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사실 저는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개별법이냐 집단법이냐 하는 것이고 협동적 노사관계법만 조심하면 되겠죠. 집단법에 포함되지만 별도로 분류하기도 한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집단법은 노동조합법, 노동위의법 이런 법들은 헌법 33조를 근거로 하는데 협동적 노사관계법은 헌법 33조가 근거 규정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리. 우리 개별적 근로관계법,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는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대로 내용이고 그래서 생존권 보장 유년,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여성과 여성의 특별 보호,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 규정과 근로감독관 제도. 방향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으로 나가는 방향, 국제적 수준에 맞추는 방향 그렇게 안 되죠. 자, 이 원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오히려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원리, 요거 노사 자치의 원칙과 그다음에 조합 자치, 조합 민주주의 원칙, 요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요 자체는 뭐 1차 시험에서도 나온 적도 없고 2차 시험에서도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이 실무적이다라고 하는 성격을 본다면은 노무사 성격은 맞지 않지만은 그래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옛날 사실은 노동 3권의 법적 성질, 우리 근로권의 법적 성질이 있죠.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노동 3권도 자유권이냐 생존권이냐 하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하고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뭐 노무사 시험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문지에 나왔습니다. 자유권성과 생존권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문제가. 다행히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내가 한 30분 정도를 강의를 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그 강의 중심으로 찍었습니다. 많이 아꼈습니다. 어차피 다른 학생들은 먼저 쓸 거니까. 그러니까 강사들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찍어줄 수 있지만은 100%안 나온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두는 것이 만일에 대비해서도 좋고 또 물론 나올 가능성이 아주 적고 알아둘 필요가 없는 건 알 필요가 없지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그것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파트 이해하는 데 도움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죠? 시험에 놓는다 안 놓는다 해고 안 놓는 것은 안 놓는다는 것은 억지로 뭐 안겨서 할 필요는 없지만 아이고 요거는 좀 졸자 좀 쉬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논법은 노사 대등성을 바탕으로 요거는 여러분들이 노사 대등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뭐 원칙을 해도 관계없는데 보통 원칙보다 더 큰 원칙을 원리라고 많이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는 노사자치, 노사자치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법, 즉 노동상권을 보장한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뭐 노동법의 2대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좀 노동기본권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우리 집단법은 노동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법입니다. 우리 노동조합법의 내용도 이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동조합법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 안 훑어봤죠? 오늘 대충 본 사람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정치 간단히 나오고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이 뭡니까?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법이죠. 제2장 노동조합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법이다. 그 다음에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단체 교섭에 대해서 나오죠. 단체 교섭. 단체 교섭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한 내용이죠. 헌법 33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지느냐 한 데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여러 가지의 조문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쟁의행위에 관해서 노동조합에서 규정하고 있죠. 바로 노동조합법은 이 세 가지의 노동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요 말고도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노동쟁의의 조정,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가 있습니다. 자,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는 노동상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은 노동상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면서 저 두 가지의 별도의 제도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제도는 노동상권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알겠죠. 없어도 되지만 노동상권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 즉 노동상권이 침해됐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 권리 침해당하면 어디에서 구제받습니까? 법원에서 구제받죠. 법원에서. 근데 법원 말고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자는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노동쟁의 조정제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마련한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보장해 두고 근로감독관제도, 벌칙제도 이걸 뒀죠. 여기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구나. 그래서 노동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이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근로자 개인은 사용자에 대해서 힘이 약하다 했죠. 그래서 힘을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뭉쳐라. 뭉쳐서 뭐 하느냐.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힘드니까는 뭉쳐서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라. 단체 교섭해라 겁니다. 그래도 사용자가 안 들어주고 너 그렇게 할 거면 다 그만두라. 이렇게 하면 어찌하냐 겁니다. 방법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업을 해라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보다는 근로자들이 하도 착취당하니까는 뭉치고 파업하고 이렇게 했다 겁니다. 근데 초기에는 탄압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도저히 탄압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부 인정해준다, 파업 인정해준다 하니까는 오히려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용자한테도 더 유리하다. 제도화시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보장해 주니까는 힘 약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힘세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동자비 너무 힘이 세가지고 기업 못하겠다 하는 그런 엄살스러운 소리까지 나오죠. 기업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노동자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노동 상권을 보장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는구나. 자, 이렇게 단결권과 정의가 보장되면은 이 대등한 위치를 바탕으로 교섭을 할 수 있죠. 단체 교섭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단체 협약을 세웠을 경우, 그래서 단체 교섭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단체 협약이죠.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단체 협약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뿐만 아니고 단체 교섭의 결과물인 단체 협약도 단체 교섭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단체 협약은 노동자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과 같은 효력. 노사 자체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면 이런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 자체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조문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노동조합법에 들어가 있다. 그죠? 노동조합 조문을 보면서 그냥 암기할 게 아니고, 물론 숫자는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는 뭐 법원리와 관계없이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15일까지 신고해라, 30일 전에 신고해라 됐으니까는 그 숫자는 암기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이러한 제도들이 나오게 된 것은, 노동 상권을 보장한 것은 뭐라고 위해서?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이렇게 할 때 행정기관은, 사용자는 개입하지 마라. 노사 자치죠. 그리고 법 조문에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 쪽인데, 노사 대등성하고 관계된다, 노사 자치하고 관계된다, 이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나중에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노동조합 법상의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라. 노사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라. 그렇게 놓을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뭐 따로 준비할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문제 나오면은 한 20분 동안 생각해보고 관련되는 내용 가지고 작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평상시에 좀 주의 깊게 봐두면 되겠죠. 그리고 또 개별 조문들이 객관식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이 조문들이 하나씩 암기할 것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맞는 말 같습니까? 틀린 말 같습니까?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조 간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자시 안 맞죠. 그러니까 이 조문을 조합원 된다, 이걸 암기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당연 맞구나. 노사 자치 때문에 이런 조항을 뒀구나. 그죠? 그럼 그렇구나. 그러면 쭉 넘어가겠죠. 암기할 필요 없겠죠. 이게 특이하다. 이게 왜 그럴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부분만 체크해가지고 이해될 때까지 보던가, 안 되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뭐 우선 암기해서 들어가야지 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그 부분은 입법이 잘못된 거겠죠. 법이 100% 옳은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조항이구나 따로 체크해 두면 되겠죠. 그렇게 공부하면은 쉽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노사 자치 안에도 여러 가지 자치가 있겠죠. 단결 자치, 노동조합 운영, 임원을 누구를 뽑든 조합원 중이면 된다. 단결 자치. 그다음에 단체 교섭을 하면서
협약을 어떤 내용을 할 거냐? 협약 자치, 계약 자유의 원칙처럼 협약 자치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단기 자치 협약 자치. 그다음에 더 나아지고 노동쟁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실 조정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럼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에 맞습니까? 맞습니까? 노사 자치 안 맞죠? 파업은 자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파업하는 거는 자치 맞죠?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화 좀 하자. 임금 인상해 달라. 서로 요구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잘 되면은 계약 체결, 단체 백체를 하겠지만 안 되면은 좋다. 우리끼리 법의 태도를 내서 치고받고 하자. 우린 파업하겠다. 우린 공장 문 닫겠다. 나가라. 그것도 일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자체는 맞죠. 그렇지. 근데 노동쟁의 조정은 뭐야? 파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와서 이야기하라 이거죠. 자치에 어긋나지 않냐 이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따로 자치를 하든 바로 파업해도 되지만 가급적 조정을 한번 거치라는 그런 제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2차 때 아마 깊이 설명하든가 1차 때 한번 해당 파트에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전부 다들 노사 대등성 확보, 노사 자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자치와 조합 민주주의. 자, 이 대등성과 노사 자치가 일의 원칙이 됐죠. 원리가 됐죠. 민주주의는 아니죠.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모든 단체에는 의사결정은 누가 독재적으로 해서 안 되죠. 단체니까는 단체의 구성이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조합 민주주의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조합 자치와 조합 민주주의는 약간 조합 자치와 조합 민주주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민주화가 되면은 노동조합이 자치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조합 자치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주성 확보는 누구로부터의 자주성 확보겠습니까? 누가 노동조합에 갔냐고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 유선시점 때마지만 초기 자본주의는 국가가 있죠. 국가도 또 현대에 와서는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동조합이 집행부에 좀 힘이 세면은 자주성이 좀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가 너무 힘이 세다 보면 또 어찌 됩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대등하게 싸우기 위해서 파업을 지하면은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해야지 노동조합이 대외적으로 힘이 세지겠죠. 자주성이. 근데 나는 파업에 참가 싫다. 파업에 참가 안 해버리면은 파업 추진력이 좀 약화되겠죠. 그러면 파업에 모든 조합원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제명시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힘은 막혀지겠지만 뭡니까?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겠죠. 그럼 조합원들도 자기의 권리에 뭐가 있는데 이거 침해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우리가 노동조합, 노동사건을 보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자치를 하기 위한 것인데 노사 자치가 모든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노사 자치를 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결정된 것이 누구한테 이득이 된다? 그거죠. 근로자, 조합원한테 그죠. 개별법은 직접 법에서 권리를 보장해주고 집단법은 이렇게 노사 다양성을 확보하고 난 뒤에 노사 자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은 근로 침해 당해서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 좀 문제겠죠. 그래서 노동자의 자율성도 확보해야 되지만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도 방지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노동조합 파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그런 구조도 있지만 또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 노동조합에는 회계감사원을 두고 6개월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회계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집행부가 돈을 함부로 썼는가, 독단적으로 개최했는가. 그럼 이런 조항들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관련성. 이거는 이제 쭉 이때까지 한 번씩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런 지문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 똑같은 지문이 다시 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나오게 됩니다. 집단법과 개별의 관계를 설명하는 식에서 본다면 자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성립하고 즉 우리 노동자와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취업하지 않는 실업자들만 구성된 노동자 필요 없죠. 우선은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개별적 근로관계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개별적 근로관계 없으면 집단 노사관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집단적 노사관계 없는 개별적 근로관계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최저임금법은 임금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해줍니까? 최저 수준이죠. 평등하게 되려면 어느 수준까지? 적정 수준. 최저임금까지는 개별법이 보장해 주지만 최저임금 이상은 누가 보장하기 쉽습니까? 노동조합, 단체교섭 통해서.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현대 노동법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분야는 집단법이다. 즉 초기 자본주의에서 먼저 만들어진 법이 어떤 법이랬습니까? 계열법이랬죠. 그 뒤에 집단법. 그리고 21세기에 보다 더 중요성이 더해가는 법은 협동적 노사관계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번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그 규율 대상으로 하나,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권리 의무를 규율 대상으로 하나, 그 밖에 노동상권 보장 및 그 침해에 대한 구제를 비롯하여 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제도이죠. 그다음에 근로자 단체와 정부 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율한다. 그다음에 4번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 단계체를 통하여 사용자와 자체적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노사 대등성을 확보 이 말이 이제 노사 대등성을 바탕으로 노사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 하는 말을 다르게 풀어서 온 겁니다. 5번에 이와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시행법을 이를 수정함으로써 근로관계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노동법적인 개별적 근로관계법과는 즉 중간에 시행법을 이를 수정함으로써 이거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꾸민 말이죠.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시행법을 이를 수정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노동보호법인데 반해서 집단노사관계법은 그 규율의 대상이나 방법이 서로 다르다. 근로자의 개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상권을 보장함으로 해가지고 근로자 집단을 규율함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말은 최저임금까지는 어느 법? 개별법. 보강 플러스 알파는 집단법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말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법을 보강한다. 반대로 개별법은 집단법을 보강한다. 이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시 내가 아는 것과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렵지.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한 것 듣고 개별법, 집단법의 관계 이런 것들은 쉽게 다 이해됐을 겁니다. 7번에 개별법과 집단법은 모두 근로자 인간다운 삶의 확보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둘 다 뭡니까? 직접적인 근로자 보호, 노동자를 통한 근로자 보호 하는 점에서는 같죠. 잠시 쉬었다가 노동법의 역사 하도록 하겠습니다.